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집계가 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는 985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955명인데요. 그러니까 발생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눈에 띕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7%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수도권은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숫자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전국적으로 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 확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명확한 그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을 보면 지금 수도권을 빼고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구미의 송정교회라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네. 충청북도는 지금 그 병원 3곳이 이른바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네. 각각 그 전문 진료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병원은 그 정신질환을 좀 치료하는 병원이고 한 병원은 이제 일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 병원들의 환자가 서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146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조금 그 환자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도 17명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계속해서 예. 두 자릿수가 늘고 있고요. 어제도 17명, 그 전날도 17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도 어제는 7명이 늘어서 역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같이 묶게 되면 이 달이 12월이 코로나19가 생긴 지 11달 가운데 가장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일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1,00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어디에다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확진자 그래프를 봤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 1,000명 안팎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지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 일부 파고 들어갔던 이 코로나19 감염이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곳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다중이용 시설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확산 양상을 지금 봤을 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는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만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말에 약간 떨어졌다 주중에 다시 그 떨어진 거 이상으로 증폭하는 양상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는 이게 주중에서의 더 이상의 증가 양상은 관찰되지 않고 주중에는 이제 일정한 정도의 발생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산세는 잡혔다라고 생각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광범위하게 이제 진단 검사를 확장함으로써 저희가 무증상 자들에 대한 또 일부 확진자들을 찾아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더해지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그 조치들을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번 연말에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세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의 확산보다는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를 저희가 어떻게 보내느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이제서야 좀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 효과가 이제 일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불어서 거기에
그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숨어있던 감염들을 찾아내는 빨리 효과들도 찾아내는 예, 일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광범위한 진단 검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익명으로 검사하는 이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30만 명 넘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700여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추세, 이 비율은 지금 뭐 정상적인 범주,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0.3% 정도의 지금 양성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통상적인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양성률이 요새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낮은 양성률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0.3%의 양성률은 저희가 11월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보여줬던 양성률이 0.5% 정도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또 낮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이 검사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네. 그래도 예전의 검사 양성률을 비교했을 때 또 그렇게까지 너무 광범위한 검사를 필요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0.3%의 양성률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양성률에 비해서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타겟팅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확산세가 좀처럼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는, 꺾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일 텐데 앞서도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교회 이런 집단 감염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잡혀야만이 이 확산세를 좀 확실하게 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넓게 전파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환자는 뭐 수백 명 단위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감염. 지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집단 감염이 52건인데 이 가운데 종교 시설이 15건, 의료 요양 시설이 10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한 3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네. 건수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커지고 또 그 규모 자체가 과거로 보면 그 이른바 뭐 거대 클러스터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네. 또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주의 열방센터 같은 것을 보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이런 네. 형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것을 참 잡기도 어렵고 또 검사하기도 어렵고 한 번에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뭐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 이것도 종교 관련 시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27일, 28일 상주에 있는 그 종교 단체가 주최한 뭐 제목은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개발이라는 건데 뭐 선교 행사를 한 거죠. 네.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 상주는 거리두기가 1단계였습니다. 예. 1단계였기 때문에 그 500명 이상이 집회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숙박은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박 2일로 숙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주시에 문의를 해서 상주시가 문화관광부에 이제 유권 해석을 부탁한 거죠. 네.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상주시가 여기서 그러면 숙박을 하면 안 되고 종교 행사이니까 금지를 시켰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허가를 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뭐 당시에는 뭐 가서 그 열심히 그 방역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후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광주에는 이 관련해서 42명이 나왔고요. 부산도 그 부산 외국어 대학생 6명이 걸렸고요. 예. 대전도 지금 한 15명 정도가 다 교회 신도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 지금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행사가 열린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N차 감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상당히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그런가 하면은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그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3일 0시까지 이제 142명이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병상을 기다리다가 22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집단 감염으로 확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건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천시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43명이 23일 기준으로 143명이 확진됐는데 그중에 22명이 돌아가셔서 지금 치명률 21.7%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확진자 대부분 이제 고령의 환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태까지 계속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역시 연령이 제일 중요한데 보통 80대 이상 같은 경우는 20% 이상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표 환자 발견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많은 확진자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온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나 이런 그 시설들이 좀 모자란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정도 좀 늦어져서 이 중에서 좀 많은 사망자들이 그 나온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특별 방역 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죠. 이제 5인 이상 일단 무조건 만나는 게 금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이제 금지시켰죠.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뭐 송년회, 동창회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식당도 한 가족이 아닌 이상 5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야외 그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돋이 관광 명소 다 폐쇄되고 그다음에 좀 화면을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런 그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의나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저런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게 많으니까 어제 서울시가 그것을 이제 문답 형식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이 두 테이블에 떨어져 앉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으면 5명이 갔을 경우에는 2개로 나눠서 앉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따로 앉아도 사적 모임이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이제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도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등산 문제는 실외 운동은 5명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됐죠. 근데 축구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의 모임은 다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 골프가 거기서 이제 골프장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골프장도 그러니까 그 경기 보조원 포함해서 4명, 5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많은 그 구멍이 있죠. 근데 제사는 또 직계 가족이면 5명 이상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 가족이면 직계 가족이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식당은 그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면 5명 이상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요. 식당은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셋이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도 그러니까 5인 이상이라도 그 가족이면은 괜찮은 거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고. 회의 문제도 5명 이상 모여서 업무 회의는 가능하다. 이건 공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끝나고 식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사할 때 뭐 보통 이사 도와주시는 분들 5명 이상 가능하다. 하지만 5명이 식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속담에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밑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풍선 효과라든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당장 지금 그 스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스키장 협회에서 걸기 대회를 열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거는 일견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스키라는 것은 계절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계절을 건너뛰게 되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키장은 또 안 된다 하고 골프장은 되는 거잖아요. 골프장은 또 4명 그러니까 4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평성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슈가 그 방역 당국에서는 핀셋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방역 대책은 방역 당국이 기존에 만든 단계,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야지. 총리는 전시라고 얘기하고 전시에 병사들에게 너무 지침을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게 사실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뭐 고개가 약간 갸우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들을 어기게 되면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또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각자 10만 원씩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벌 규정도 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추가 말씀드리자면 이것 관련해서 그럼 과연 이 사적 모임을 어떻게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네네. 단속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런데 이 방역 대책의 관건은 사적 모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그 성공과 실패의 뭐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방역 당국이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당국의 대책과 크게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결과물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예. 얘기죠.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그 뛰고 계시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좀 보이세요? 저도 지금 해설위원님 그 주신 의견에 거의 적극적으로 지금 그 공감을 하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방역을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도됐던 것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업종에 대한 이제 방역 수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게 하는 거였었는데요. 근데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이미 11월 초에 확산되면서 알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보완책이라는 건 지금 해설위원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일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 행정적인 명령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까지 환자가 늘어났을 때는 더 이상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핀셋 그 방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풍선 효과거든요. 네. 여기를 누르면 다른 쪽으로 지금 예. 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압력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하는 환자는 제가 아까 증가세는 둔화되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것도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환자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했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더 강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 확보 문제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백신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저 발언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국민들이 뭐 세계 최초로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었고 가급적이면 빨리 맞아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빨리 맞으면 좋겠지만 각 나라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게 있고 처한 그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맞는 게 좋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백신이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임상 3상에서 끝나지 않고 4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4상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이제 시판이 된 후에 한 2년 정도 또 부작용이 있는지 안정성이 어떤 건지 관찰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꼭 먼저 맞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외국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급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백신 외에 다른 그 수단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백신을 맞는데도 연일 확진 환자가 계속 최고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 백신을 다른 나라는 10배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왜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물론 방역 당국이 느슨하게 했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이제 백신을 도입하자라고 얘기 나왔던 게 한 5, 6월쯤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하루에 환자가 뭐 50명 미만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슨했던 측면이 있고 예측을 잘못한 건 있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제일 빨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좀 집중을 했고 코백스 쪽에도 신경을 썼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게 좀 그 개발 속도가 좀 뒤처져 버리는 결과는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조건 맞아야 한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어제도 백신 결정권이 질병관리청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그 결정권이라는 게 행정적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전 국민을 맞게 하는 백신을 도입하는데 그럼 뭐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전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전시에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싸워야 하는 사람들 힘 빠지는 이런 발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방역은 방역에서 끝나야지 자꾸 뭔가 외부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 사실은 그 이 교수님 그런 부분에 하신 말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뭐 얘기를 들으셨지만은 자, 이제 백신 아직 안전성 확보 안 됐으니까 남들 맞는 거 보고 부작용 없는지 살펴보고 맞아야 된다 하는 게 뭐 일응 타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책들 중에 이제 제일 효율적인 게 백신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은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안정성이 제일 먼저 담보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길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3개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을 허용을 해주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조건부로 달려있던 것이 반드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중장기적인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이 백신이 지금까지 안정성은 확보가 돼 있지만 중장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막상 맞추고 났더니 알러지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백신 투여 여부도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저는 약간의 좀 저희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관찰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일부는 그러면은 그 방역을 잘 유지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예. 경우는 왜 그럼 서둘러서 맞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의 상황은 또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제 잘 코로나19 방역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중간에 한 번도 대규모 감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싱가포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면서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의 즉 인적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항공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싱가포르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좋은 성적을 방역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국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 역시 잘 맞고는 있지만 뉴질랜드의 방역은 기본적으로 완전 거의
그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하기는 뉴질랜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뉴질랜드가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진단이나 추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유입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백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요구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빠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진단이나 추적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적으로 잘만 더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백신을 맞출 수 있는 시기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제 백신 문제가 연일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백신 확보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정청리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얀센 또 그리고 화이자 계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 상황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조금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웠던 것이 이 계약 과정에서 이 상황들이 밖으로 새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 가격이라든가 협상 조건에 타격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얀센이라든가 화이자의 계약 부분은 예정이 돼 있었던 실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추측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오늘 총리가 얘기한 것을 보면 그 얀센은 당초에 이제 400만 명 분, 예. 얀센의 그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데 거기서 200만 명을 추가해서 600만 명분을 이제 계약을 했고 화이자는 1000만 명분 계약을 했는데 도입 시기가 3분기다. 3분기부터 들어온다. 이제 도입 시작 시점을 명시한 것이죠.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와 화이자는 그 종료 시점, 도입 종료 시점은 어느 정도 명시가 됐다. 그것은 2021년 말까지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시작 시점은 이제 합의를 못 봤었는데 이제 적어도 화이자 부분은 이제 내년 3분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늘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유럽, 영국에서는 이번 주 말쯤에 이제 그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 초쯤에는 긴급 승인 신청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심사 조건은 40일 정도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마 한 2월, 3월쯤에는 들어와서 아마 맞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어렵더라도 대부분은 맞을 수 있는 것 같고 물량 부분도 지금 이 백신들이 18살 이하는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임상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인구가 한 800만 명쯤 되니까요. 물량도 뭐 100%를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방역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얀센 이건 뭐 아직 그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개발 중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부작용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요건 조금 우리 이 교수님이 설명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 백신의 종류 자체가 기존에 쭉 해왔던 그런 그 원리들을 차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맞는 거예요? 백신에서 그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겁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개발한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벡터백 방식의 이제 백신인데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 부위를 끼워 넣어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이미 사용됐던 방식이고 얀센도 비슷한데 이제 다만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좀 더 검증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